누구한테 가면 항상 돈이 있어. 자산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집사람한테 물어보죠. 돈 좀 있어 하고.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운영입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월입니다. 희망 만드는 사람들 대표 김희철입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가정에서요, 이제 빚을 졌으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나름의 그 원칙과 뭐 기준과 전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되게 어려우니까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일반 가정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채 관리의 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각 가정과 개인이 얼마에 어디에 빚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네, 저는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사소한 건 난 모르고 살아요. 우리 집에서 중요한 것만 의사결정해요. 오늘 뭐 먹을 오늘 뭐 먹을 거냐 뭐 이런 것만. 근데 뭐 집 사고 팔고 이런 건 집사람이 알아서 하죠. 그러면 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남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 아이들도 있을 때 뭐 용돈을 쓰거나 자기 쓰여진 뭐 소득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자금이 모자라면 어떤 애한테 가거나 누구한테 가면 항상 돈이 있어. 이런 걸 잘 파악하는 게 사실 되게 촉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집안 내에서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집사람한테 물어보죠. 돈 좀 있어 하고. 일단 저희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빚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상태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건강도 상태 파악이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걸음은 이 부채 상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많이 상담하시니까 어떠세요? 사람들 잘 알고 있나요? 재무상담의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이 자산부채 상태와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산부채 상태에 부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산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산이면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부채는 어디에 얼마가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는 그럼 잘 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부채에 대해서는 민감하다라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굵직굵직한 부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소한 부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용카드가 그것도 빚이라고 하면 신용카드가 왜 빚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아까 빚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할부금융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건 빚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큰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렇지 않은 부채에 대해서는 덜. 근데 그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하러 상담해요? 요즘에 이제 거의 할부금융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사용하는 거. 너무나 이게 가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어디에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그 적정 부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표님 그 적정한 부채의 수준 어떻게 정할까요? 적정 부채 수준. 그 정부에서 이제 LTV도 나오고 DSR 나오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번에 부동산 가지고 이야기하면 DSR을 갖다가 몇 퍼센트로 하냐면 40%로 이야기했죠. 40%. 그 40%라는 게 뭐냐면은 내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하는 게 40%. 넘지 말라. 근데 일반적으로 재무 설계나 이렇게 관리한 데서는 25%를 최고 수준으로 봐요. 실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득의 25%를 갖다 빚 갚는데 쓰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허덕이니까 40%라 그러면 중증 환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중증 환자.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동산에 적용하는 거는 지금까지 또 부동산 투자 수단, 투기 수단 뭐 이런 것까지 결부돼서 지금 갑자기 못 낮춰서 그러지. 그리고 적정한 수준은 10%대예요. 10%대. 자기도 쇼크가 와서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감당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면 300만 원을 내가 벌었다. 그러면 이제 세후 소득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에서 10% 30만 원 그게 적당한 거죠. 숫자, 권고하는 숫자의 오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 체계도 보면 총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이 40%를 넘지 말라. 40%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괜찮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데드라인을 데드라인이 이제 위험 수치 얘기하고 그다음에 총 소득 대비 얼마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은 그 권고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부채 수준이 우리나라 가계대출 점점 올라가니까 최근에 가계대출 증가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그 LTV나 DSR이나 이런 제도가 좀 변경이 됐죠. 지금은 예전에는 내가 주택 갖고 있어도 새로운 주택을 사는데 대출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해주잖아요. 한 주택에 살고 있는데 또 주택을 하려면 대출 안 해주죠. 그다음에 뭐 조정지역, 투기대상지역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거기에서는 LTV가 떨어진다거나 30% 떨어진다거나 이런 제도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좀 있죠. 그런데 돈을 빌릴 수 있는 걸 차단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또 반발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요즘에 시행되고 있는 DSR 제도는 내 주택담보대출 말고 나머지 대출까지도 다 고려해서 소득 대비 얼마를 상환하라 뭐 이런 기준인데 어쨌든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기도 하죠. 그걸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거나 대출을 갚게 하거나 아니면 잘 갚지 못할 거면 아예 대출 안 해주거나 뭐 이런 제도들을 하는 거 보면 그만큼 부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먼저 생각한 게 꼭 필요한지 다른 방법 없는지 고민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 교수님은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의 그 투자성 대출이 우리나라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걸 생각하고 좀 둔감한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다가 정부에서 대출 가지고 힘들어서 경기가 안 돌아간다니까 대출 제도를 쉽게 해주는 걸 또 되게 많이 풀어줬어요. 저소득 가정에서도. 그래서 지금 대출이 너무 쉽게 나가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전 봐야 된다고 봐요. 어찌됐건 상태나 그다음에 이제 적정 부채 수준이라는 걸 각 가정마다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상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 상환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상환 계획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을 현금화해가지고 부채를 먼저 갚아라 이렇게 하는데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 그 통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금은 그대로 갖고 있고 대출은 대출대로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상환 계획할 때 꼭 가정에서 알아야 되는 어떤 전략, 팁 이런 것들 좀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계획은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상환 계획부터 세우고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갚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갚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만 계속 갚다가 만기의 원금을 갚는 방법. 그리고 그게 만기 일시 상환이고 또 한 가지는 원리금을 분할하는 방법. 그게 이제 이 만기 일시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인데 원금을 계속 똑같이 갚을 거냐 아니면 그 원금과 이자를 통칭해서 똑같은 금액을 세팅해 놓고 계속 갚을 거냐 원리금 균등 분할, 뭐 원금 균등 분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중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많은 이자를 내는 거는 당연히 만기 일시 상환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적은 이자를 내는 거는 원금 균등 상환이죠. 근데 그런 상품이 없어요. 예전에 원금 균등 불알 상품. 그러니까 있죠. 원금을 똑같이 갚아나는 게 이제 있죠. 주택담보대출은 있는데 예전에는 원리금 균등 별로 안 했어요. 다 만기 일시였어요. 만기 일시로 예. 갔죠. 그 이자만 내다가 원금 마지막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요즘에는 정책적으로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게끔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좋은 빌세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환 계획이 있고 그 상환 계획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여전히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계속 갚아나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상환 계획이나 이런 걸 더 잘 세울 필요가 있죠. 처음에 상환 계획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환 방법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이자를 고정금리로 할 거냐 변동금리로 할 거냐의 선택, 그다음에 상환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의 선택, 뭐 이런 것들을 잘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가게 내에서 그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쉽게 판단하는 거는 머릿속에 내가 매달 이자 내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30년짜리를 하거든요. 그 부동산 구입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40대 다 돼가지고 30년짜리로 사요. 그럼 사실 70까지 갚아야 되는데 70까지 경제 활동할 자신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중간에 다 상환하는데 중간에 길게 설.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상환한다는 건 중간에 이걸 매매하거나 해서 매매 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매 차익이 없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대로 플랫하게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그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데도 나름의 그 상환 원칙과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독자들이 들으실 때 어떤 빚부터 먼저 갚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냥 쉬운 이야기로 조건이 안 좋은 빚부터 갚는 거예요. 이자가 높은 거, 이자 높은 거. 그 다음에 만기가 지금 금방 돌아올 거. 지금 이게 원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담보대출에 있는 빚을 먼저 갚아라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거 연체하거나 하는 경우에 경매가 들어왔든지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영향에 그걸 미칠 수가 있고요. 그럼 잠깐만요. 그럼 주택담보대출 빚이 있고요. 그렇죠. 신용대출이 있을 때 뭐부터 갚아야 돼요? 주택담보대출부터 갚아야 돼요. 좀 바뀐 그러니까 반대인데 그거 볼 우리는 때 또 저희가 뭘로 볼 교과서에서 거냐. 볼 때는 우리는 담보가 신용부터 먼저 해야 있으니까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교수님 웃으셨다. 왜냐하면 어떤 빚이 나쁜 빚이냐 하는 이야기랑 어떤 빚을 먼저 갚을 거냐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갚을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작은데 혹시 내가 있는 빚의 모든 걸 못 갚을 때 어느 것부터 우선 해결하느냐. 근데 보통은 신용대출이 그거죠.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죠. 높으니까 그걸 먼저 높죠. 갚아라. 이게 힘들어졌을 때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도 도저히 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뭐부터 갚을 거냐 하는 그 고민하고 측면에서 좀,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헷갈리죠. 일반 가게에서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부터 갚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대출을 못 갚으면 집이 이제 문제가 근데- 되니까 주택담보대출부터 갚고 신용대출. 그 갚을 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나의 현금 흐름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지. 왜냐하면은 빚을 갚는데 어떤 것부터 갚을까 고민하는 건 이미 현금 흐름이 안 맞고 있을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월급에서 다 갚아야지. 근데 이거 우선순위라는 건 급하면은 요건 연차고 요건 가야 할 때 그 선택에 대한 건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더 다른 팁을 주실 만한 거 없을까? 상환 계획할 때 그런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할 때 이제 고정성 지출이 있고 변동성 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되지 않고 남은 거가 저축이나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채를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 이 원금과 이자를 어느 비목에 넣을 건지를 너무 헷갈려 하세요. 자, 이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자는 고정성 지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출하는 거잖아요. 이자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고정성 지출에 들어가고요. 원금은 어디다 들어가면 좋을까요? 원금은 사실은 저축 항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원금을 점차 상환한다라는 거는 자산은 늘리고 부채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산을 늘리는데 활용되기 그렇죠. 때문에 자산을 늘리는데 네. 활용되는 거니까 내가 적금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 상담을 할 때 어느 비목에 어떻게 나누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자는 고정성 지출, 원금은 저축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원금을 상환하는 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갚아나가는 거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원금을 상환하는 거가 부채는 줄이고 자산을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적정한 부채는 가정의 텐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으로 고정성 지출과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지출할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소비 지출을 컨트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상적인 과정에서의 부채 상환 방법. 부채 관리 조금 다른 팁 하나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제 그 카드 할부 쓰는 거, 그 이자 되게 높아요. 네, 엄청 높아요. 엄청 맞아요. 높아요. 네. 근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카드론 쓰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거고. 카드로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쉽게 써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금리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쓰고 있는 거 자동차 할부 쓰는 거. 그 굉장히 캐피탈 대출이 되게 이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근데 그 캐피탈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정도면은 자기 은행 가서 정상적인 신용대출 받을 수 있어요. 신용대출로 갚아버리면 돼요. 이자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왜 근데 그런 거 쓰냐면 자동차에 사인만 하면 하니까 편하니까 그렇죠. 편하고 그리고 다달이 얼마면 됩니다. 머릿속에 지금 내가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는데 한 달에 얼마 이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안 보이는 이자를 많이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자산의 어떤 축적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비용의 측면으로서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잘 골라서 잘 적절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일단 상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정한지 갚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환의 전략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편하니까 그렇죠. 원금 균등 불화의 상품. 왜? 왜냐하면 어떤 분은 사서 한 건가 모르겠어요.